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1609년 조선 왕조실록에 공식 기록된 UFO 대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UFO 목격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80년대 미국의 황량한 고속도로, 정체불명의 섬광,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제보자.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거도 없고 누가 봤는지도 불분명하고 기록 자체가 부실해서 그냥 헛것을 봤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416년 전 조선왕조실록에 UFO가 기록됐습니다. 그것도 어느 술 취한 농부의 목격담이 아닙니다. 강원 감사가 국왕에게 올린 공식 국가보고서에.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이 순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안에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물체의 형태, 크기, 색깔, 이동 방향, 소리, 목격 시간, 목격자 신분까지 전부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운석 같은 거 아닌가요? 별똥별이 크게 떨어진 거 아닌가?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운석은 빠르면 수초, 느려도 수십 초 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1609년 8월 25일 이 물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현대 지명으로 봤을 때 고성에서 나타났다가 원주에서 또 보이고 강릉을 지나 춘천으로 그리고 양양까지. 이게 단순한 유성이라면 조선의 관상감,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천문 관측기관이었던 그 전문가들이 그냥 별똥별이네 하고 끝냈겠죠. 근데 안 그랬거든요. 그들이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호리병, 세숫대야, 붉은 배. 매일 밤 하늘을 관측하며 유성과 혜성과 신성을 정확히 구분하던 국가공인 엘리트 천문학자들이 기존의 그 어떤 천문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일상 사물에 비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 이거 꽤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양양의 목격자 김문희, 이분은 지방 유력 인사이자 지식인 계층인 품관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 마당에서 직접 목격한 내용이 실록에 남아있는데요. 물체가 땅에 내릴 듯 하강하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구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니 한 조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머지 한 조각은 그 자리에 정지해 있었다는 겁니다. 운석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고도를 높이고 두 조각으로 분열한 뒤 한쪽이 공중에 멈춰 있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면이 있습니다. 이 UFO 기록이 살아남은 이유, 즉 왜 누군가가 이것을 반드시 역사에 박제하려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1609년 광해군 즉위 1년차. 이 타이밍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 하늘의 괴물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왕의 운명을 갈랐던 정치적 무기였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609년이라는 시점이 갖는 정치적 무게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1609년은 광해군이 즉위한 지 딱 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처음 하늘로 들이밀던 바로 그 해, 조선의 하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먼저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연도 자체가 아닙니다. 광해군 즉위 1년차라는 사실이에요. 조선의 정치 철학에는 제1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건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경고다. 요즘으로 치면 신이 카카오톡 대신 천둥번개로 왕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시스템인 거죠. 가뭄이 오면, 홍수가 나면, 혜성이 떨어지면 그 모든 게 왕의 부덕함에 대한 하늘의 심판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변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광해군, 이 사람 처지가 애초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는 선조의 서자, 즉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핸디캡인지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위로는 형 임해군이 있었고 아래로는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조차 왜 적자를 놔두고 서자를 세우냐며 책봉을 몇 번이나 거부했어요. 즉위 첫날부터 광해군의 왕자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609년 8월 25일 갑자기 조선 하늘 전역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 6시간을 날아다니면서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광해군을 미워하는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기회를 놓쳤겠어요? 제 이론에 따르면 이건 명백히 하늘의 경고였고 경고의 이유는 당연히 왕이 부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자 출신 왕, 정통성 논란, 명나라의 책봉 거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상황에서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섬광이 6시간 동안 나타났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빌미였죠. 실제로 광해군은 이 보고를 받은 뒤 전국에 자숙령을 내리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UFO 하나 때문에 국왕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살아남은 걸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왕에게 불리한 기록은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UFO 사건 기록은 물체의 형태, 크기, 색깔, 소리, 이동 방향, 목격 시간, 목격자 신분까지 놀랍도록 촘촘하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관들이에요. 당시 사관은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독립된 기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광해군을 견제하려던 반대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었죠. 왕의 부덕을 증명하는 이 불길한 천문병계를 역사에 철저하게 박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이 기록은 순수한 과학 관측 일지가 아니라 왕과 신하 사이의 치열한 정보 전쟁 산물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기록의 정치적 의도가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검증한 기관이 관상감이었으니까요. 하루 15회 이상 하늘을 관측하며 유성과 해성과 신성을 정확히 구분하던 국가 전문 천문기관. 그 엘리트들이 다른 기록에서는 유성을 뜻하는 영두성이라고 정확히 표기했으면서 1609년 8월 25일 기록에서만큼은 호리병, 세숫대야, 붉은 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는 전문가들이 기존의 어떤 분류 체계에도 넣을 수 없어서 주방 그릇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황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당황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을 단순한 미신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화구입니다. 대형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실록에 묘사된 거대한 섬광, 천둥 같은 소리, 지나간 자리에 남은 연기가 화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은 엄청난 빛을 내뿜고 공기와의 충돌로 인해 천둥 같은 손익붐이 발생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아니거든요. 세 가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첫째, 시간 문제입니다. 유성은 빠르면 수초, 아무리 길어도 수십 초 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강원도 전역을 이동했어요. 고성에서 나타나 원주, 강릉, 춘천, 양양까지. 실록의 기록은 각 지역마다 목격 시간대가 순차적으로 달라요. 이게 하나의 물체가 이동한 건지 여러 물체가 연달아 나타난 건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운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둘째, 비행 궤적의 가변성 문제입니다. 양양의 목격자 김문희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물체가 땅에 내릴 듯 하강하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구쳤다고. 자유낙하하는 운석은 절대로 스스로 고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건 동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김문희는 지방의 유력 인사이자 지식인 계층인 품관이었어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렸다가는 신분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는 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셋째, 분열과 정지 문제입니다. 물체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니 한 조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머지 한 조각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운석이 공중에 정지할 수 있냐고요? 없죠. 이건 동력 장치를 가진 비행체의 특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럼 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명확한 결론이 없는 걸까요? 여기에 조선이라는 시스템의 구조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관상감 천문학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정밀하게 관측해도 결론은 언제나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해야 한다. 현상의 물리적 실체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도덕적 훈계로 마무리되는 구조였던 거죠. 기록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틀은 제1론이라는 울타리 안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수치를 하나 드릴게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총 20건 이상의 UFO 관련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과학적 탐구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하늘이 노했다, 왕이 반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관측은 했는데 탐구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적 한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당시 광해군을 견제하려는 세력은 이 기록을 최대한 상세하게 남기려 했지만 동시에 그 기록이 왕이 잘못해서 하늘이 노한 것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탐구할 동기가 아무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왕도, 신하도, 천문학자도 각자의 이유로 진실에 다가가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조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사회든 기존의 해석 틀이 강력할수록 새로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1609년의 조선은 그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609년 조선의 하늘에 나타난 그 물체가 정말 외계인의 비행선이었는지 아니면 희귀한 자연현상이었는지는 416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증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미국 의회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을 때도 세계 최강국의 정부가 공식 데이터를 공개하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수백억 달러짜리 첨단 장비로 추적한 현대의 UFO조차 정체를 모르는데 400년 전 기록만으로 결론을 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정체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조선의 기록 정신입니다. 서양에서도 UFO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드물었던 시절,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비행체의 형태, 소리, 이동 경로, 목격 시간, 목격자 신분까지 망라한 입체적인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성리학에 매몰된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조선은 현상을 객관화하려는 처절한 기록 정신을 가진 국가였어요. 그 기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1609년의 UFO 소동은 결국 광해군의 정통성을 흔드는 정치적 무기로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광해군은 개축옥사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죽이고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며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경고를 권력 다툼의 도구로 쓴 결과가 결국 더 많은 피를 부른 겁니다. 하늘이 정말로 경고를 보낸 거라면 그 경고를 가장 잘못 읽은 건 왕도 신하도 아니라 그 시대의 시스템 자체였던 셈이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해석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 이건 1609년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불편한 현실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골라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9년 조선의 하늘을 뒤흔든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